영감, 왜 이렇게 질기게 안 죽어? 이 약 먹고 편해지라고. 자, 입 벌려. 녹음기 속에서 흘러나온 그 목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폐암 말기로 병상에 누운 시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베개 밑에서 꺼내준 볼펜 녹음기.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약을 먹이며 빨리 죽으라고 속삭이는 섬뜩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숨겼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지하 창고에 가두고 옷과 신발을 빼앗았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의 목을 조이며 녹음기를 내놓으라 위협했죠. 사면 초가에 몰린 며느리 앞에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고 시어머니가 화려하게 꾸민 49제 무대 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증거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각종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음이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이지만 점점 느려지는 심장 박동 소리가 차가운 병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죠. 서울 한복판 대학병원 특실 712호. 창밖으로는 11월의 찬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박 회장은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대기업 총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덮여 있었고 팔뚝에는 파란 혈관이 종이처럼 얇은 피부 아래로 선명하게 비쳤죠.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지 석 달. 한숨 한숨이 마치 녹슨 풀무질 소리 같았습니다. 그런 박 회장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유지은이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 밑에는 며칠째 밤을 지새운 검푸른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홀쭉하게 패여 있었죠. 지은은 박 회장의 손등을 천천히 주무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손줄을 번쩍 들어 올리던 크고 따뜻한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지은의 손바닥 안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지은이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박 회장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밖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수령 절차가 얼마나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을 사람으로 보여요? 조영자였습니다. 하이힐 굽이 복도 바닥을 딱딱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영자의 목소리가 병실 안까지 또렷하게 스며들었죠. 상속세요? 아이고, 그건 당연히 줄여야죠. 줄여도 한참 줄여야 한다고요. 변호사 양반이 그것도 못해요? 그 많은 수임료 받아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너머로 영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보험금은 내 통장으로 바로 넣어요. 아들 계좌 말고 내 계좌로.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딱 부러지게 일 처리 좀 합시다. 예. 지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병실 바로 앞에서 보험금 이야기를 하다니. 지은은 이를 악물고 다시 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은의 손 안에서 박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예요. 지은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숙여 박 회장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박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혼미한 눈을 간신히 뜨고 있었죠. 초점 없이 흔들리던 눈동자가
천천히 지은의 얼굴 위에 멈췄습니다. 박 회장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산소 마스크에 막혀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죠.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듣고 있으니까 천천히 말씀하세요. 지은이 귀를 박 회장의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박 회장의 숨결이 지은의 귀를 간지럽혔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개. 네, 베개요? 베개 밑에 뭐가 있어요, 아버님? 박 회장의 눈동자가 느릿하게 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머리 밑, 베개 아래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뼈만 남은 손가락이 이불 위에서 힘겹게 꿈틀거리며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을 베개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감촉이 닿았죠. 지은이 꺼내든 것은 검은색 볼펜 모양의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볼펜이었지만 클립 부분에 아주 작은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녹음이 진행 중인 상태였죠. 지은이 녹음기를 손에 쥔 채 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박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제발 이것을 지켜달라고. 제발 진실을 밝혀달라고. 박 회장의 입술이 다시 달싹거렸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숨겨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박 회장은 온 힘을 다한 듯 했습니다. 가슴이 크게 한번 들썩이더니 이내 고르지 못한 호흡이 더욱 거칠어졌죠. 지은은 녹음기를 얼른 카디건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 2번이나 주머니를 놓쳤지만 3번째 만에 겨우 녹음기를 감출 수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파형이 출렁이더니 한 줄기 직선으로 쭉 뻗어버렸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병실 전체를 뒤흔들었죠. 박 회장의 가슴이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눈 떠보세요. 아버님. 지은이 박 회장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지만 박 회장의 눈은 이미 반쯤 감긴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걸려있던 고통의 주름이 서서히 풀리며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한 표정이 나왔죠.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담당 의사가 급히 달려와 박 회장의 맥박과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죠. 오후 4시 23분 사망을 확인합니다. 지은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박 회장은 지은에게 친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지은에게 박 회장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영자가 들어섰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위로 금빛 브로치가 번쩍였고 손톱에는 붉은 매니큐어가 말끔하게 칠해져 있었죠. 영자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 남편의 시신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출근길에 지나가는 가로수를 보듯 무심하게 시선을 돌려 병실 한쪽 구석에 놓인 소형 감고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죠. 지은이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어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금고 잠금 장치가 오류음을 냈죠. 아이씨, 비번을 또 바꿔놨네.
죽으면서까지 속을 긁어놓고 가는 영감탱이 같으니 영자가 혀를 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침대로 성큼 다가가 이미 숨이 끊어진 박 회장의 환자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분도 안 됐는데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영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자의 눈이 번뜩 치켜 떠졌죠. 재수 없는 년이 감히 어딜 만져? 이 손 안 치워? 네가 뭔데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영자가 지은의 손목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의 손목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박 회장의 옷을 뒤졌죠.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든 영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있을 건 다 있네. 쓸데없이 숨기기는. 영자는 그 열쇠를 코트 안주머니에 쑤셔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3일 뒤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벽면을 가득 채운 빈소 안에는 박 회장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박 회장은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 그대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장례 준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장의사가 최고급 삼배 수의를 들고 오자 영자가 손을 내저었죠. 그거 치워요. 그 비싼 걸 뭐하러 입혀요. 죽은 사람한테 뭘 해줘봤자 알기나 해요. 저기 싸구려 있잖아요. 합성섬유. 그거면 됐어요. 사모님, 그래도 회장님 체면이 있으시니. 장의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영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해요. 알았어요? 장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자 자신은 검은 원피스 위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달았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영자는 완벽한 미망인의 모습을 연기했죠. 아이고 여보, 놔두고 어딜 가요? 평생 같이 살자 해놓고 이렇게 먼저 가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요. 어떻게. 영자가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영자를 부축해 일으켰죠.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몸이 상하십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영감이 복은 없었어도 주변 분들은 좋았어요. 영자는 조문객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로 돌아온 영자는 언제 울었냐는 듯 표정을 싹 지우고 상위에 놓인 떡을 집어 입에 넣으며 지은을 흘겨봤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밖에 음식물 쓰레기 안 치웠지? 네가 며느리야 손님이야? 빨리 가서 치워. 꾸물거리지 말고. 어머님, 조문객분들이 아직 계시는데 제가 잠깐만이라도 빈소에. 빈소는 내가 있으면 됐어. 네가 거기 서 있으면 뭐가 달라져? 가서 쓰레기나 치우라니까. 지은은 상복도 제대로 맞춰 입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일부러 사이즈가 맞지 않는 헐렁한 옷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소매가 손끝을 덮고 바짓단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지은은 아무 말 없이 조문객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더러운 접시를 닦고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자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다들 잘 들어요. 여기 회장님 유언장이에요. 영자가 봉투를 뜯으며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테이블 위를 천천히 훑었죠. 회장님 뜻에 따라 모든 재산과 경영권은 내가 갖는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해 있는 사람 있으면 지금 말해요.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봤지만 영자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없지? 그럼 이걸로 결정이에요. 괜히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 있으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지은은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카디건 안주머니 속 녹음기의 존재가 심장 위에서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친척들도 술에 취해 간이 침대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죠. 새벽 2시 장례식장은 국화향과 향 연기가 뒤엉킨 무겁고 텁텁한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복도 끝 여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안쪽 가장 구석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흰빛을 내뿜고 있었고 환풍기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지은은 변기 뚜껑을 내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카디건 안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죠. 손가락이 심하게 떨려 녹음기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녹음기를 꽉 움켜쥐고 가방 속에 넣어뒀던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병실의 기계음,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영감, 왜 이렇게 질기게 안 죽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매일매일 이 병실에 붙어 있어야 해?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조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약 먹고 편해지라고. 자, 입 벌려. 벌리라니까. 무언가를 억지로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캑캑, 박 회장의 기침 소리가 이어졌죠. 뱉지 마. 삼켜. 빨리 삼키라고. 이걸 가지고 이 난리를 치나원.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마치 귀찮은 집안일을 처리하듯 담담했죠. 이거 다 먹으면 편하게 잠드는 거야.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게 서로 좋은 거잖아. 안 그래? 지은은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죠. 온몸의 피가 얼굴로 몰렸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녹음기 속에는 여러 날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영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지은이 충격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댄 그때였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화장실 밖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지은은 급히 이어폰을 빼고 녹음기를 움켜쥔 채 숨을 멈췄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장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지은은 구석 칸 안에서 녹음기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숨을 삼켰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거기 있지? 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녹음기를 재빨리 속옷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변기 물을 내렸습니다. 철컥 잠금 장치를 풀고 칸 문을 열었죠. 민수가 화장실 세면대에 엉덩이를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은 술 기운으로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양복 앞섭에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뭐해? 이 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올라갈게요. 지은이 고개를 숙이고 민수 옆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팔을 뻗어 길을 막았죠. 눈이 왜 그래? 울었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안 울 수가 있어요? 민수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에는 슬픔이라고는 한 방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민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죠. 가슴 안쪽에서 녹음기 속 영자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은 아버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면 당연히 진실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저기,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지은이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건물 뒤편 비상구 계단으로 이동했죠. 형광등 하나만 달랑 켜져 있는 좁은 계단통이었습니다. 담배꽁초와 먼지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비상문 틈새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지은은 계단 난간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약을 먹였어요.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녹음기를 주셨어요. 거기에 어머님 목소리가 다 담겨 있다고요. 아버님한테 무슨 약을 억지로 먹이면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야 편하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살인이에요. 어머님이 아버님을 죽인 거라고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뭐라고요? 노인네가 패한 말기인데 뭘 먹이든 안 먹이든 결과가 달라져? 어차피 갈 사람이야. 빨리 가시는 게 효도지. 민수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말했습니다. 라이터 불꽃이 민수의 얼굴을 붉게 비쳤죠. 거기에는 슬픔도 분노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야. 당신 아버지라고. 알아, 내 아버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재산은 누가 관리해? 회사는? 엄마 없으면 다 끝나. 지은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음기. 어디 있어?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술 기운에 풀려있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없어요. 들어보고 바로 지웠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수가 담배를 바닥에 내던지고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지은의 등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닿았죠. 이거 가지고 헛짓거리하면 죽여버린다. 알아들어? 민수의 손이 지은의 카디건 깃을 움켜잡았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여 지은의 얼굴을 덮쳤죠. 지은은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손대지 마요.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마요. 그래, 잘해봐. 네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 민수는 돌아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당장 와봐. 큰일 났어.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계단통에 홀로 남겨졌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였고 지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빈소 뒤편 통로에서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조영자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양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 따라붙어 있었죠. 어디 있어? 그년이 어디 갔어? 지은은 민수가 나간 직후 본능적으로 자리를 옮겨 창고 사이 좁은 틈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의 손전등 불빛이 지은의 발끝을 비추는 순간 거친 손이 지은의 팔을 낚아챘죠. 지은이 질질 끌려 빈소 뒤편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문을 닫고 지은의 얼굴 앞까지 다가왔죠. 녹음기. 어디 있어?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못 들었어? 녹음기 어디 있냐고. 퍽! 영자의 손바닥이 지은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맛이 번졌죠. 민수가 다 들었어.
네가 녹음기 가지고 있다고. 어디에 숨겼어? 당장 내놔. 영자가 지은의 카디건 주머니를 뒤집고 가방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녹음기는 나오지 않았죠. 영자의 얼굴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옷 벗겨. 어머님. 지은이 두 팔로 몸을 감쌌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지은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카디건이 벗겨졌죠. 영자의 손이 블라우스 단추에 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똑똑똑. 사모님, 김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마스크처럼 씌워졌죠. 며느리가 슬픔에 못 이겨 실신했거든요. 좀 쉬게 해주는 중이에요. 영자가 창고를 나가며 건장한 남자 하나도 따라갔습니다. 남은 남자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 지은은 창고를 빠져나와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죠. 지은은 속옷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두 번이나 놓칠 뻔했죠. 구석한 벽에 붙은 생리대 수거함 옆 예비 휴지 보관함을 발견한 지은은 생리대 포장지로 녹음기를 감싸 두루마리 휴지 더미 사이 가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끌려 나온 지은에게 영자는 휴대폰과 신발을 빼앗았습니다. 맨발이면 멀리 못 도망가지. 영자가 차갑게 웃었죠. 지은은 빈소 뒤편 가장 어두운 구석에 앉혀졌고 건장한 남자가 바로 옆에 붙어 감시했습니다. 새벽녘 조문객 몇 명이 지은의 부어오른 뺨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분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울증이 심해서요. 슬프면 자기를 때리고 그래요. 제가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영자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빈소 반대편에서는 민수가 소파에 드러누워 도박 앱에 빠져 있었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바로 옆에 놓여 있었지만 민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맨발은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고 뺨은 욱신거렸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녹음기만 지키면 된다. 아버님이 목숨 걸고 남긴 그 증거만 살아남으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동이 트기 직전 영자가 복도 끝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 나야. 상속 처리되는 대로 며느리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넣으려고 보호 입원이라고 하던가 그거 준비해. 영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서 자해를 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진단서야 돈 주면 써주는 의사 널렸고 상속 마무리되면 바로 넣을 거니까 빨리 알아봐요. 영자가 전화를 끊고 빈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입술에 립스틱을 덧바르는 영자의 뒷모습은 남편의 장례식장에 온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의 것이었죠. 빈소 구석에서 지은은 영자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지은은 떨리는 맨발을 바닥에 꾹 눌러 디디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발인 전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의 조명은 절반이 꺼져 있었고 복도에는 국화꽃이 시들어가는 쿰쿰한 냄새만 떠돌았죠. 빈소 안쪽에서는 친척 몇 명의 코 고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지은을 감시하던 건장한 남자 둘이 교대 시간을 맞아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나는 화장실로, 하나는 로비 자판기 쪽으로 갔죠. 지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맨발인 채로 소리 없이 일어나 빈소 뒤편 통로를 따라 걸었죠. 찬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척 비닐봉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누군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요. 장례식장 뒤편 주차장으로 통하는 철문을 밀자 11월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죠. 사흘 만에 처음으로 마시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 세단과 조문객들의 차량이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죠. 지은은 쓰레기 수거함 쪽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은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사모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그 사람이 재빨리 손을 내밀며 말했죠. 저예요, 최 기사입니다. 회장님, 수행기사 최 기사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낡은 승합차 뒤편이었습니다. 최 기사는 회색 점퍼를 입고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지은을 차 뒤쪽으로 이끌었죠. 차 안에 실내등을 켜자 최 기사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검게 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지은 못지않은 검푸른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것부터 보세요. 최 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지은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죠. 병실이었습니다. 날짜는 박 회장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죠. 영상 속에서 조영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간호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핸드백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죠. 영자는 침대 옆 링거줄에 연결된 주입구를 열고 약병의 내용물을 주사기로 빨아들여 링거에 주입했습니다. 세상에, 지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건 아닙니다. 제가 병실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회장님 병실 창문 너머로 촬영한 겁니다. 최 기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한테 이 영상을 전해드리려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모님을 꼼짝 못하게 가둬놔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기사님, 그러면 이 영상으로 경찰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 기사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사모님이 안 계실 때 영자 사모님이 담당 의사를 만나는 걸 봤어요.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두툼한 봉투를. 그 뒤로 사망 진단서에 사인이 폐암으로만 적혔습니다. 다른 건 일절 조사를 안 했어요. 지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녹음기 속 영자의 목소리와 눈앞의 영상이 겹쳐지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졌죠.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 영상이랑 녹음기까지 있으면 충분합니다. 최 기사가 운전석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승합차 옆문이 바깥에서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차 안으로 들이닥쳤죠. 맨 앞에 선 남자의 손에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퍽! 쇠파이프가 최 기사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 기사가 앞으로 고꾸라졌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승합차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 기사님,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기사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을 흘렸고 남자들 중 하나가 최 기사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죠. 또 다른 남자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짓밟았습니다. 우드득 화면이 깨지고 기판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메모리 카드도 있습니다. 남자가 휴대폰 잔해에서 작은 칩을 꺼내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부쉈죠. 승합차 뒤편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조영자가 모피쇼를 어깨에 두른 채 나타났죠. 영자는 바닥에 쓰러진 최 기사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 누가 시켰어?
네 주제에 감히. 영자가 시선을 지은에게 돌렸습니다. 지은의 뺨을 손바닥으로 올려붙이며 이를 드러냈죠. 감히 내 뒤를 캐? 인연이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최 기사님 다쳤어요. 구급차 불러야 해요. 닥쳐. 영자가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끌고 가. 지은의 입이 거친 손에 틀어막혔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남자 둘이 양쪽 팔을 잡아 들어 올리듯 끌고 갔죠. 맨발이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질질 끌리며 발등이 까져 피가 배어났습니다. 장례식장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지나 어둡고 좁은 복도 끝에 철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품 창고였죠. 남자가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낡은 제단용 천, 먼지 쌓인 촛대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깨져 있어 바깥 복도에서 스며다는 희미한 빛만이 전부였죠. 들어가. 남자가 지은을 창고 안으로 밀었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이 콘크리트에 부딪혔죠. 쿵. 철문이 닫혔습니다. 바깥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죠.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았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맨발을 타고 종아리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지은은 벽을 더듬어 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죠. 이가 딱딱 부딪히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은이 철문을 두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하 창고의 두꺼운 철문과 콘크리트 벽은 소리를 삼켜버렸죠. 장례식장 위층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소리치다 목이 쉰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죠. 추위와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녹음기. 화장실 보관함에 숨겨둔 녹음기는 아직 무사한가? 영자가 화장실까지 뒤지지는 않았을까?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녹음기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아버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그 증거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어둠 속에서 지은의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위층 빈소에서는 민수가 소파에 드러누운 채 영자의 전화를 받고 있었죠. 엄마, 그래서 지은이 어디 넣었는데? 지하 비품 창고에 넣어뒀어. 내일 화장터 갈 때까지 거기서 썩게 놔둬. 알았어. 근데 밥은 줘? 굶겨. 배고프면 정신 차리겠지. 민수는 전화를 끊고 다시 도박 앱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위에 화려한 숫자들이 민수의 얼굴 위에서 번쩍거렸죠. 민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창고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장례식장 지하 복도에 청소 카트를 미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죠. 복도 천장에 달린 보안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이다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남자가 복도 끝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얇은 금속 도구를 꺼내 자물쇠에 밀어 넣었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죠. 남자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불빛이 창고 구석을 비추자 벽에 등을 기대고 웅크린 지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맨발은 핏기를 잃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지은이 손전등 불빛에 눈을 가리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구세요? 오지 마세요. 사모님, 저예요. 괜찮습니다. 남자가 모자를 벗었습니다. 30 중반의 단정한 얼굴이 드러났죠. 지은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강우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의 후원 장학생이었습니다. 남자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은 앞에 내밀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이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청년의 어깨를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눈앞의 남자였죠. 회장님이 제 대학 등록금부터 고시 준비까지 전부 후원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검사가 되지 못했어요. 검사요? 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 강우진 검사입니다. 지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검사라는 말에 얼어붙어 있던 몸이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죠. 회장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다가 이상한 낌새를 감지했습니다. 며느리분이 감금당하고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우진이 청소 카트에서 여성용 작업복과 운동화를 꺼내 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빨리 갈아입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은이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우진은 카트 안에서 구급 약품을 꺼냈죠. 지은의 까진 발등에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를 감아주었습니다. 지은이 이를 악물며 따가운 통증을 참았죠. 최 기사님은요? 최 기사님이 맞고 쓰러졌어요. 핸드폰도 다 부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기사가 당하기 전에 이미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영상 원본을 제 검찰청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해뒀습니다. 영자 측에서 휴대폰을 부쉈지만 원본은 안전하게 살아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영자가 링거에 약물을 주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우진이 작업복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병원에서 폐기하려던 체열 튜브를 확보해서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맡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손전등으로 보고서를 비추며 핵심 부분을 짚어줬죠. 회장님 혈액에서 치사량에 가까운 칼륨이 검출됐습니다. 폐암 치료 약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성분이에요. 누군가 고의로 주입한 겁니다. 지은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감으로만 느끼던 진실이 과학적 증거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이미 법원에 부검영장도 청구해 놓았습니다. 영자 측에서 내일 화장을 강행하려 할 텐데 그 전에 시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떻게요? 영장이 발부되면 화장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미 담당 판사에게 긴급 상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우진이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사모님, 녹음기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화장실에 숨겨뒀어요. 예비 휴지 보관함 안에. 지금 가서 회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우진이 앞장서고 지은이 뒤를 따랐죠.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고 두 사람의 발소리만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우진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속삭였습니다. 경비 교대가 3시 20분입니다. 그 전에 빠져나가야 해요. 여자 화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안으로 들어가 구석 칸의 휴지 보관함을 열었죠. 두루마리 휴지 더미 사이에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생리대 포장지에 감촉이 닿았습니다. 녹음기가 그대로 있었죠. 지은은 녹음기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증거가 무사했다는 안도감에 무릎이 풀렸습니다.
사모님, 울음은 나중에요. 빨리 나가야 합니다. 우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을 나와 장례식장 뒷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죠. 뒷문을 밀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담배를 피우러 나온 경비원이 뒷문 앞에 서 있었죠. 경비원의 눈이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 위에서 멈췄습니다. 우진이 자연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쓰레기차 왔습니다. 새벽 수거 시간이라서요. 쓰레기차? 이 시간에? 네, 장례식장 특수 폐기물이라 새벽에만 수거가 됩니다. 관리실에 연락받고 왔어요. 우진이 점퍼 주머니에서 가짜 수거 업체 명함을 꺼내 보여줬죠. 경비원이 명함을 받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 하고 가세요. 경비원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우진이 지은의 등을 가볍게 밀며 뒷문을 빠져나갔죠.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 세단까지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우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례식장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졌죠. 지은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뒤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고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우진은 아무 말 없이 대시보드 위 휴지 상자를 지은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은이 울음을 삼키며 진정되기를 묵묵히 기다렸죠. 한참 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진 검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 창고에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회장님이 제 은인이십니다. 은인의 며느리분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습니다. 우진의 개인 사무실이었죠. 좁은 원룸 안에 책상 하나와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 위에는 이미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죠. 조영자, 박민수, 담당 의사, 변호사. 이름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옆에 날짜와 행동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회장님 사망에 관련된 인물 관계도입니다. 최 기사에게 처음 연락받은 날부터 정리해 왔어요. 지은이 화이트보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자가 의사에게 돈을 건넨 날짜, 민수가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변호사가 가짜 유언장을 작성한 정황. 모든 것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지은은 녹음기를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아버님이 남기신 녹음기예요. 우진이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죠.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걸 음성 분석 전문가에게 보내서 조작 여부를 확인받겠습니다. 법정에 제출하려면 목소리가 영자 본인의 것이라는 감정서가 필요해요. 우진이 노트북을 열고 녹음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했습니다. 사모님, 내일이 49제죠? 네, 시내 호텔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49제 자리에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그룹 경영권 승계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에요. 우진이 의자에 앉아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저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화려하게 꾸민 무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저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지은은 우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한편 아침 해가 떠오른 장례식장에서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지하 창고 문을 열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뭐야? 어디 갔어? 인연이 어디로 간 거야? 영자가 경호원들의 뺨을 번갈아 올려붙이며 소리를 질렀죠. 밤새 뭘 한 거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뺨을 감싸 쥐었지만 영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최 변호사, 나야. 며느리가 도망쳤어. 무슨 수를 쓰든 찾아내. 49제 전에 반드시 잡아. 영자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박 회장의 49제 당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아침부터 분주했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단상 위에는 박 회장의 대형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양쪽으로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 위에 부서지듯 반짝였죠. 오후 2시 연회장 정문이 열리자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기자들이 속속 입장했습니다. 검은 양복과 원피스 차림의 하객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며 자리를 잡았죠.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졌고 방송국 카메라 2대가 단상을 향해 렌즈를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자가 연회장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손목에는 금시계가 빛났죠. 영자는 조문객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죠. 완벽하게 연습한 연기였습니다. 민수가 영자 옆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건방졌죠. 팔짱을 낀 채 연회장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엄마, 기자가 몇 명이나 왔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표정 관리나 해. 오늘 경영권 승계 발표하는 날이야. 알았어, 알았어. 민수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죠. 오후 3시 추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박 회장의 양력을 읽어내려갔고 추모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죠. 영자는 맨 앞줄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으며 연신 코를 훌쩍였습니다. 추모 영상이 끝나자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영자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을 받아 번쩍였죠.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영자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의 사랑하는 남편 박 회장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남편은 평생을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잠시 말을 멈췄죠. 하객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유지에 따라 오늘부터 제가 그룹의 경영을 맡겠습니다. 남편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영자가 옆에 놓인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도 단상 위로 올라와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경영권 승계를 공식적으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볼륨을 집어삼켰죠.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무슨 일이야? 삐. 비상벨 소리가 천장 스피커에서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글자 2글자가 떠올랐죠. 진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 회장의 링거줄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죠. 조영자였습니다. 영자가 핸드백에서 약병을 꺼내 주사기로 내용물을 빨아들이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영상 속 영자가 링거에 주사 바늘을 꽂으며 입을 열었죠. 빨리 가. 그래야 내가 살지. 영자의 얼굴이 고화질로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연회장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스크린 쪽으로 돌렸죠. 이어서 호텔 스피커 전체에서 터질 듯한 볼륨으로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영감, 왜 이렇게 질기게 안 죽어? 이 약 먹고 편해지라고. 자, 입 벌려. 영자의 육성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기침소리와 함께 영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죠. 이거 다 먹으면 편하게 잠드는 거야.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연회장은 비명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하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죠. 단상 위의 영자가 샴페인 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죠. 꺼. 당장 저거 안 꺼. 이게 뭐야? 누가 이 짓을 한 거야? 영자가 스크린을 향해 와인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잔이 스크린 표면에 부딪혀 붉은 와인이 흘러내렸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죠. 영자의 추악한 민낯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저거 꺼. 당장 끄라니까. 영자가 단상에서 내려와 음향 조종실 쪽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정문이 활짝 열렸죠. 유지은이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창고에 감금당해 초췌하기 짝이 없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곧게 편 어깨와 단단한 눈빛이 연회장의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지은의 뒤로 법복을 입은 강우진 검사와 수십 명의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형사들의 검은 조끼에 새겨진 흰 글씨가 선명했죠. 지은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영자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죠. 영자가 마이크를 뺏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지은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입에 가져가며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지은에게 꽂혔죠. 살인자에게 상속권은 없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한마디였죠. 형사 2명이 단상 위로 올라와 영자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조영자,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손 치워. 내가 누군 줄 알고. 영자가 형사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며 발악했습니다. 형사의 볼에 붉은 줄이 그어졌죠. 하지만 다른 형사가 재빨리 영자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수갑이 잠기는 소리가 마이크에 잡혀 연회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안 돼. 이건 음모야. 전현이 꾸민 거야. 다 거짓말이라고. 영자가 수갑을 찬 채 발을 구르며 소리 질렀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자를 단상 아래로 끌어내렸죠. 그때 민수가 단상 뒤편으로 슬금슬금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뒷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죠.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 눈에 띄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그 모습을 놓칠 리 없었죠. 우진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말했습니다. 뒷문, 남자 하나 나간다. 뒷문을 밀고 나가려던 민수의 앞을 사복 형사 3명이 가로막았습니다. 민수가 몸을 돌려 도망치려는 순간 형사 하나가 민수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내리꽂았죠. 쿵! 민수의 얼굴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죠. 난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다 엄마가 시킨 거야. 민수가 바닥에 엎드린 채 비굴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형사가 민수의 등 위에 무릎을 꿇고 수갑을 채웠죠. 엄마가 다 한 거라고. 나는 관여 안 했어. 제발. 주변 하객들이 민수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영상이 재생된 지 불과 3분이었습니다. 3분 만에 화려한 추모식장은 체포 현장으로 뒤바뀌었죠. 수갑찬 영자가 형사들에 둘러싸여 연회장 정문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뉴스 취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져 내렸죠. 이건 함정이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전현한테 속지 마. 영자가 카메라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형사가 영자의 머리를 숙여 수사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죠. 민수도 또 다른 수사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차 안에서도 민수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제발 나만 봐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차 문은 차갑게 닫혔습니다. 텅 빈 단상 위에 지음만 남았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이 조명 아래 반짝였죠. 지은은 단상 위에 놓인 박 회장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박 회장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죠. 아버님, 다 끝났어요. 우진이 다가와 지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죠. 연회장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영자와 박민수가 구속되고 법원은 가짜 유언장을 무효로 판결했죠. 박 회장의 진짜 유언장이 금고 속에서 발견되었고 거기에는 모든 재산을 며느리 유지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변호사와 함께 상속 절차를 밟으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딸을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오래 꿈꾸던 브런치 카페 창업을 위해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함께 저녁을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웠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쿵쿵쿵쿵. 자정이 넘은 시각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이 아파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은이 잠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딸이 방에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방에 있어. 문 잠그고 나오지 마. 지은이 딸의 방문을 닫아주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험상궂은 남자 셋이 비춰졌죠. 한 명은 온팔에 문신이 가득했고 다른 한 명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박민수 마누라 맞지? 문 안 열면 부순다. 지은이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돈 받으러 왔어. 네 남편이 쓴 돈. 문 열어. 발로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지은은 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마치기도 전에 현관 도어록이 뜯기는 소리가 났죠. 쾅! 문이 열렸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남자 셋이 거실로 들이닥쳤죠. 맨 앞에 선 문신 남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꽤 잘 사네. 남의 돈으로. 남자들이 거실을 휘저었습니다. 소파 쿠션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식탁 위 그릇을 쓸어 깨뜨렸죠. 한 남자가 붉은 페인트통을 꺼내 거실 벽에 커다란 글씨를 휘갈겼습니다. 돈 갚아. 붉은 글자가 하얀 벽 위에서 핏빛처럼 번졌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가요. 경찰 불렀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문신 남자가 지은 앞으로 성큼 다가오더니 지은의 멱살을 움켜잡았죠. 경찰이 오면 뭐가 달라져? 네 이름으로 보증 선거 알지? 남자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지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차용증이었죠. 맨 아래 서명란에 유지은이라는 이름과 인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나는 이런 거 쓴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여기 네 도장 찍혀 있잖아. 네 남편이 쓴 돈 48억. 이자까지 하면 60억 넘어. 어디서 갚을 건지 빨리 말해.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쳐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죠. 구속되기 직전에 벌인 짓이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남편이 몰래 한 거라고요. 그건 니네 집안 사정이고 우린 돈만 받으면 돼. 부부는 연대 책임이야. 문신 남자가 지은의 멱살을 놓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지은의 코앞에 들이댔죠.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지은의 딸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뒷모습이었지만 빨간 책가방과 묶어 올린 머리카락은 틀림없이 딸이었습니다. 예쁜 딸이네. 학교 매일 저기로 다니더라. 이 사진 뭐예요? 우리 딸한테 뭐 하려는 거예요? 신고하면 애 학교 못 다닐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끈질긴지 모르지? 남자들이 킬킬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면서 문신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죠. 사흘 줄게. 사흘 안에 첫 회분 5억 안 들고 오면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 쿵.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깨진 그릇 조각 위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딸의 사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현관 앞에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봉지를 열자 목이 잘린 달개 사체가 쏟아져 나왔죠. 피가 봉지 밖으로 번져 현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벽에는 지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전단지가 도배되어 있었죠. 사기꾼의 아내, 돈 떼먹는 년. 이웃 주민들이 문을 열고 전단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은 구치소로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민수가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었죠. 한 달 만에 본 민수의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내 도장을 훔쳐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민수가 코를 킁킁거리며 대답했죠. 해외 사이트에서 대박 날 뻔했어. 조금만 더 넣으면 됐는데 판이 꼬인 거야. 48억이 조금이에요? 그 돈 때문에 지금 나한테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고요. 그래서 말인데. 민수가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좀 꺼내줘. 빚 갚아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상속받은 돈으로 한 60억만 빼서 보내주면 돼. 지은은 민수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서는 미안함이라는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었죠. 오직 자기 살 국리뿐이었습니다. 안 돼요. 뭐? 당신이 만든 빚을 내가 왜 갚아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래? 내가 감옥에서 사채업자한테 당하면 그때 책임질 수 있어? 나한테 소리치지 마요. 나는 당신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했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뭘 어떻게. 민수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면회실 교도관이 다가오자 민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질렀죠. 후회할 줄 알아. 돈 한 푼 안 남게 해줄 테니까.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오자 11월의 찬바람이 젖은 눈을 후려쳤죠. 그 뒤로 사채업자들의 공격은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지은이 카페 오픈을 준비하던 공사 현장에 남자들이 나타나 인부들을 위협했죠. 자재를 망가뜨리고
페인트를 쏟아부어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위조된 서류였지만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한 인감이 찍힌 차용증은 효력을 발휘했죠. 은행 계좌가 가압류되었고 지은은 당장 딸의 급식비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지은은 딸을 데리고 친구 집, 찜질방, 모텔을 전전했죠. 사채업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한 곳에 이틀 이상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에는 매시간 협박 문자가 쏟아졌죠. 잔인한 사진들이 첨부된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잠든 찜질방 구석에서 지은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지은은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죠. 입술이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랫배에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고 지은은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스트레스로 하혈이 시작된 것이었죠.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강우진이라는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죠.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진 검사님, 저 유지은이에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도와주세요. 저들이 내 딸을 노리고 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모님, 지금 계신 곳 주소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끄는 우진은 책상 위에 놓인 주먹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우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우진은 맞은편 의자에서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사채업자들이 들이민 차용증 사본과 민수의 도박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차용증은 위조된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효를 입증하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이 사모님 것이 아니라 민수 것이라는 걸 증명하면 채무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미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 놓았어요. 우진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죄목은 넘치는데 저들의 조직 전체를 한 번에 쓸어버리려면 두목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을 어떻게 받아요? 함정 수사를 할 겁니다. 우진이 지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사모님이 직접 미끼가 되셔야 합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은의 머릿속에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채업자가 내밀었던 딸의 뒷모습 사진. 빨간 책가방을 메고 학교 정문을 걸어가는 작은 뒷모습. 지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할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딸을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할게요. 지은의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오전 우진의 사무실에서 작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복 형사 4명이 참석했죠. 우진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장소는 강남 소재 카페입니다. 지은 사모님이 돈 가방을 들고 사채업자들을 만날 겁니다. 사모님 몸에 초소형 도청 장치와 피놀 카메라를 부착합니다. 우진이 화이트보드에 카페 도면을 그리며 말했죠. 형사 2명은 카페 내부의 손님으로 위장해 앉아 있고 나머지 2명은 뒷골목 차량에서 대기합니다. 두목이 위조 사실을 시인하는 순간 제가 신호를 보내면 동시에 진입합니다. 두목이 순순히 말할까요? 형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사모님이 유도 신문을 하실 겁니다. 이미 시나리오는 짜놓았습니다.
우진이 지은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넸죠. 지은이 종이를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화 유도 순서가 적혀 있었죠. 지은의 눈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죠. 통유리 너머로 가로수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검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지은의 블라우스 안쪽 단추 부분에 피놀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고 귀걸이 뒤쪽에 초소형 마이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카페 입구 쪽 창가에 사복 형사 한 명이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었고 계산대 근처에 또 한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문이 열리며 문신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두목이 맨 앞에 섰죠. 두꺼운 금목걸이가 셔츠 밖으로 드러나 있었고 검지에 해골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목이 지은 맞은편에 앉으며 검은 가방을 턱으로 가리켰죠. 가져왔어? 가져왔어요. 지은이 가방 지퍼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돈다발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진짜 돈은 매니 한 줄뿐이었고 나머지는 모형이었지만 두목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진작 이럴 것이지. 두목이 입꼬리를 올리며 안쪽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위조된 차용증 원본과 함께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체 포기 각서도 써. 앞으로 딴소리 못하게. 지은이 서류를 받아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써드릴게요.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뭔데? 이 차용증. 남편이 내 도장 몰래 훔쳐서 찍은 거 아시잖아요. 그거 알면서 돈을 빌려주신 거죠?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중요해? 도장 찍혀 있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제 허락 없이 도장 가져간 거 알고 계셨다는 거죠? 알았지. 그 양반이 솔직하게 말했어. 마누라 몰래 가져왔다고.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린 돈만 받으면 돼. 지은의 귀걸이 뒤 마이크가 두목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블라우스 안쪽 카메라가 두목의 얼굴과 서류를 함께 촬영하고 있었죠. 지은이 테이블 위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죠. 탁! 그 소리가 신호였습니다. 카페 입구 쪽 창가에 앉아있던 사복 형사가 노트북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쪽 형사도 커피잔을 내려놓고 움직였죠. 동시에 카페 뒷문이 열리며 우진과 형사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서울중앙지검이다. 두목이 의자를 뒤로 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형사에게 덤볐죠. 형사가 부하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고 우진이 두목의 뒤를 잡아 테이블 위에 엎어뜨렸습니다. 쾅! 두목의 얼굴이 테이블에 부딪혔죠. 금목걸이가 끊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새끼들이 니니가 뭔데? 불법 고리대금업,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죄목 더 듣고 싶어? 우진이 두목의 팔을 뒤로 꺾으며 수갑을 채웠죠. 찰칵. 부하 2명도 차례로 제압되어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가 형사들이 상황을 정리하며 고요해졌죠. 우진이 두목의 가방에서 장부와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장부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 이름과 대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조직적인 불법 고리대 금업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우진은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하여 일당 전원을 구속시켰죠. 이틀 뒤 국과수에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용증의 서명 필체는 지은의 것이 아닌 민수의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었죠.
법원은 즉시 채무 무효 판결을 내렸고 가압류되었던 은행 계좌도 풀렸습니다. 지은은 이 증거를 토대로 민수에게 이혼 소송과 사문서 위조 고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양육권과 위자료 전액을 청구했죠. 구치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수가 앉아 있었죠. 이혼 서류를 건네받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이라고? 지은아,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제발. 늦었어요. 나 여기서 나가면 달라질 거야. 정말이야. 도박도 끊을게. 제발 한 번만. 민수가 유리창에 이마를 대며 울먹였죠. 콧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도 돈 타령을 했어요. 내가 감금당하고 맞는 걸 보면서 도박이나 했고 내 도장을 훔쳐서 빚까지 떠넘겼잖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없었죠. 당신한테는 더 이상 줄 기회가 없어요.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유리창을 두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소리쳤죠. 지은아, 지은아, 제발. 나 없으면 형량 10년 더 늘어난다고. 지은아.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모든 빚 문제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우진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12월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우진 검사님. 네. 아버님 유산을 기부하려고요.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춘 채 지은을 바라봤죠. 전부요? 90%요. 아버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아버님이 검사님한테 해주셨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수천억 원입니다, 사모님. 알아요.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지은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살인을 했고 남편은 도박에 빠졌고 사채업자들이 제 딸을 위협했어요. 이 돈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다가 다시 단단해졌죠. 나머지 10%로 딸 키우고 작은 카페 하나 차리면 돼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진은 한참 동안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지은이 단상에 서서 박 회장 장학재단 설립을 공식 발표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친척들이 몰려왔죠. 미쳤어? 수천억을 기부한다고? 우리 몫은 어디 갔어? 그 돈에 우리 피도 섞여 있다고. 당장 취소해. 친척 서너 명이 고함을 지르며 단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진이 친척들 앞을 가로막으며 서류를 들어보였죠.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의 상속권은 유지은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거면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업무 방해로 고소합니다. 친척들이 이를 갈았지만 우진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죠. 재단 설립식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강당에 장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단상 위에 박 회장의 흉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흉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죠. 박 회장의 온화한 미소가 청동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아버님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강당 뒤편에서 우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 속에 사직서를 넣어두고 있었죠.
검사복을 벗고 재단의 법률 자문으로 남겠다는 결심을 이미 마친 뒤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이듬해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찾아왔죠.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 언덕 위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페인트를 칠한 나무 간판에 정갈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박 회장의 뜰. 카페 앞마당에는 코스모스가 바닷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입구에 놓인 나무 벤치 위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각 구운 빵 냄새와 원두 볶는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감쌌죠. 카페 안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재단 장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정성스럽게 끼워져 있었고 그 옆에 박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박 회장은 건강하던 시절 그대로 온화한 눈으로 카페를 찾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 위에 갓 구운 크루아상과 커피를 올려 손님에게 가져다 줬죠.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지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에 초췌하고 지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볼에 건강한 핏기가 돌았고 눈가에 잔잔한 웃음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만한 가치가 있네요. 단골 손님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죠. 고마워요. 또 오세요. 지은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작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오늘 날짜였습니다. 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죠. 지은은 달력을 보며 잠깐 미소를 짓다가 카운터 뒤에 걸린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수감 중인 전 박 회장 부인 조영자가 치매 증세를 보이며 독방으로 이감되었습니다. 화면에 교도소 독방이 비쳤습니다. 영자가 흰 죄수복을 입은 채 독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1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영자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소리를 질렀죠. 내 돈 내놔. 그 돈 다 내 거야. 내놔. 아무도 없는 독방 벽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치는 영자의 모습은 1년 전 호텔 연회장에서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경영권을 선언하던 여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었죠. 한편 출소한 박민수는 사회 복귀에 실패하여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서울역 지하도가 비쳤습니다. 골판지 박스를 깔고 누워있는 민수의 모습이 잡혔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은 때가 절어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빈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죠. 민수가 옆에 누운 노숙자와 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상대에게 뺨을 맞고 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지은은 TV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죠.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안도도 아닌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지은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빨리빨리. 지은의 딸이 뛰어들어왔죠. 빨간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단 딸이 카운터를 지나쳐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딸의 뒤를 따라 우진이 카페로 들어섰죠. 편한 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날카로운 인상은 누그러져 있었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오늘 장학금 수여식 때문에 일찍 왔어요. 서류 정리할 게 좀 있어서. 고마워요. 커피 줄게요. 지은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우진이 카운터에 기대서며 카페 안을 둘러봤죠. 손님 많네요. 잘 되고 있구나. 덕분이에요. 검사님 아니었으면 이 카페도 없었을 거예요. 검사님은 이제 아닌데요. 우진이 웃으며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능숙하게 허리에 두르고 매듭을 지었죠. 그리고 지은 옆에 서서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손님이 우진과 지은을 번갈아 보며 물었죠. 두 분이 부부세요? 지은과 우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귀끝이 살짝 붉어졌고 우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죠. 아, 그건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은이 재빨리 커피잔을 내밀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우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죠. 딸이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화지 위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죠. 가운데 작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고 양쪽에 큰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카페 안이 조용해졌죠. 지은이 앞치마를 벗고 테라스 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수평선 너머로 해가 내려앉으며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딸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나왔죠. 세 사람이 나란히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이 가운데, 지은이 왼쪽, 우진이 오른쪽이었죠. 지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볼펜 모양의 녹음기였죠. 1년 전 박 회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건네준 그 녹음기였습니다. 클립 부분의 붉은 불빛은 이미 꺼져 있었고 표면에는 잔 흠집이 나 있었죠. 지은이 녹음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전부 끝났으니까 이제 그건 짐이 아니라 추억이에요. 우진이 조용히 말하며 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지은은 녹음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이 작은 금속 덩어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진실을 밝히는 열쇠였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동아줄이었죠.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라스 난간으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죠. 수평선 위로 마지막 햇살이 길게 뻗어 바닷물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오른팔을 힘껏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팔을 크게 휘두르며 녹음기를 바다를 향해 내던졌죠. 녹음기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노을빛을 받아 한순간 반짝였죠. 그리고 천천히 떨어지며 바다 위에 닿았습니다. 퐁! 작은 물보라가 일었고 녹음기는 푸른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지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웃고 있었죠. 엄마, 저기 봐. 별이 떴어. 딸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노을이 거치는 하늘 한쪽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죠. 지은이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네. 별이 떴다. 우진이 딸을 안아올리며 말했죠. 저기 가장 밝은 별 보여? 저게 할아버지 별이야. 정말? 할아버지가 저기서 우리 보고 있어? 그럼 매일 밤 저기서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딸이 두 팔을 하늘을 향해 크게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나 여기 있어. 지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언덕 아래에서 리듬처럼 밀려왔고
바닷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죠. 지은이 딸을 한쪽 팔로 안고 다른 손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섞여 해안가 언덕 위로 퍼져나갔죠. 별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아우트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임종 직전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에 쥐어준 작은 녹음기 하나가 감춰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돈 앞에서 남편을 죽이려 한 아내, 어머니 편에 서서 아내를 짓밟은 아들. 지은은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끌려다니면서도 지하 창고에 갇혀서도 사채업자에게 쫓기면서도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하나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 시아버지 박 회장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며느리를 지켜주었고, 지은은 그 마음을 받아 수천억 원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진심으로 손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가족과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